자, 지난주에 2013년에 실시했던 10월 거 시간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10월 거에 대한 질문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거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0월 거 질문 없습니까? 어? 13번 문제 설명 필요합니까? 자, 10월까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광전 효과에 의한 아인슈타인의 대성입니다 했는데요. 지난번에 이분한테 파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빛이 과연 입자입니까 또는 파동입니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간섭 및 회절을 하더라라는 현상들을 보았어요. 간섭하고 회절, 입자의 성질입니까? 파동의 성질입니까? 예, 이건 파동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입니다라고 일단락 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과학이 좀 발달하면서 도저히 파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전효과예요. 광전효과는 무엇입니까 하면 금속에다가 빛을 쬐어줍니다. 이때 파장이 긴 예를 들어서 빨강색이나 또는 적외선 같은 것들은 아무리 오래 쪼여주어도 또는 아무리 강하게 쪼여주어도 금속에서는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파란색 빛이라든지 또는 자외선은 쪼여주자마자 바로 광전자라는 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전자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이 금속에 속박되어 있던 이 전자겠죠.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나간 전자니까 이 전자 이름을 광전자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열에 의해서 튀어나가면 열전자라는 이름을 쓰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표적 열전자는 경광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보았더니 빛의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더 커지는 현상들을 보았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려면 우리가 파동을 볼 때 간섭, 동일한 빛을 여러 번 쪼여준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쪼여주면 어쨌든 에너지가 중축될 거잖아요. 빨간색 빛을 아주 오랫동안 쪼여주거나 아니면 강한 빨간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갔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파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미끄럼틀이 있어요. 여기에 구슬을 하나 놔뒀다 하겠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구슬을 퉁 치면 올라가다가 내려오죠. 조금 더 높은 데서 구슬이 떨어졌습니다. 퉁 치니까 올라가다가 여기 까딱해서 쑥 떨어졌네요. 조금 더 높은 데서 떨어뜨립니다. 구슬 치고 퉁 튀어나가더라는 거죠. 이걸 튀어나갈 정도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주어야 그걸 우리는 이람수라는 힘을 쓰는데 금속이 전자를 구속하는 그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주어야 전자가 튀어나가겠다는 게 광전효과, 즉 빛의 입자성으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빛의 광전효과는 파동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입자로서 설명될 수 있는 입자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색 빛 가지고는 튀어나갈 수가 없고 이 빨간색 빛은 아무리 오래 쪼여줘도 또는 아무리 강한 빛을 쪼여도 전자가 이 문턱을 못 넘어가고 파란색 빛이라든지 자외선을 주면 튀어나가다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던져준 빛의 프리퀀시 진동수를 한번 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1차 직선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을 쭉쭉쭉 연결하면 뭔가 y절편에 해당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 y절편을 워크 펑션 이람수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 한계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의 빛을 쪼아주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게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광전과 빛이 광자라 불러주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야. 광자. 그래서 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는 플랑크상수 하라고 불러줍니다. 이 플랑크상수 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뭐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동수에 비례하는 광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광자가 금속의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전자를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워크 펑션 1, 3수란 이름을 쓰겠고 1함수 이상의 진동수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라면 이 전자를 튀어나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빛이 가지고 있던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서 1함수만큼을 뺀 만큼 들고 오더라는 거죠. y =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y축, x축이 진동수였다. 그래서 한 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의 빛에 대해서 광전자가 튀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속마다마다 이함수가 서로 같습니까? 하면 그러진 않죠. 서로 다른 금속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개 진동수가 큰 놈이 있겠어. 그 놈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새로운 이함수가 되겠다는 거죠. 새로운 한 개 진동수입니다. 다시 말해 금속마다마다 이함수가 값이 서로 다르겠고 금속마다마다 한 개 진동수, 문턱 진동수가 서로 다르겠습니다. 하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상수 합값으로서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함수가 작다는 것은 전자 떼기가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화학 공부할 때 주기표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이즈가 작아집니다. 이온화이즈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함수는 고체 상태에서 전자 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기체 상태에서 떼기가 쉬운 놈은 아무래도 고체 상태에서 떼기가 쉬워요. 1번 리튬, 원자로 3번 리튬하고 11번 나트륨 쭉 해서 루비듐, 세슘 밑으로 내려가면 이온화이즈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예, 이함수 역시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13번 광전효과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빛은 광자라 불리주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입자의 흐름이며 광자라 불러주는 입자의 흐름이며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 반비례죠. 파장에 대해서 반비례합니다. 람다 파장에 대해서 반비례합니다. C는 광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속 표면에 특정 진동수, 한계 진동수로 불러줍니다.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광자가 금속의 전자와 충돌해서 전자가 즉시 방출할 수 있거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광전효과는 파동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고요. 기억,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에너지는 커집니다.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한 광자의 에너지와 같다? 아니요. 광자의 에너지에서 이함수만큼을 뺀 만큼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일렉트론이란 볼트라는 에너지, 참고로 1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줄에 해당합니다. 10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함수 값이 만약 7일렉트론 볼트야. 그렇다면 들고 나가는 광전자의 운동이죠. 맥스 얼마까지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3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갈 수 있거든 하는 게 광전효과의 모델입니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요. 1905년에. 꽤 옛날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상대성 이론 한번 설명을 들어봤겠지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걸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거든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광속에 가깝게 달려나가 볼 수가 없잖아요. 즉 실험을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럴듯한데 실험해볼 방법이 없어. 지금은 실험해볼 수 있을까요? 됩니다. 원자 시계가 있잖아요.
수업 때 한 번 했잖아요. 똑같은 원자식을 놓고 하나는 지상에 놓고 하나는 비행기 태워서 비행기 빡 뚫리다 보니까 비행기 빨리 달리던 비행기에 조금 100만 분의 1초 조금 늦게 가더라는 거죠. 빨리 달리면 천천히 늙어요. 증명됐어요.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 상대성 이론 다 증명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인슈타인 광량교수 요거 하나를 발표했거든요. 논문 한 장짜리래요. 한 장짜리. 그렇잖아요. 뭐 있겠어요. 광자라는 하이퍼하이 에너지 광자가 와서 금속에 부딪혀서 금속에 전자가 튀어나가면 그 전자의 운동에서는 이런 그림이에요라는 한 장짜리 논문입니다. 그걸 갖고 그래 아인슈타인 노벨상 먹어 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서는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고요. 광자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이거 일단 정리하시고 2013년부터는 안 나오는 그래프지만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려드릴게요. 지금 한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자리 저런 자리 답지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빈자리들 많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거 활용하십시오. 광교과는 내용은 참 간단하면서 점수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3점짜리 배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를 어떻게 푼 거예요? 어차피 2점 아니면 3점이거든 과학계에서 수능에서. 뒤에 빈자리 있잖아요. 2점 하면. 빨도 파 쓴 이유 알겠습니까? 빨간색 감선은 도저히 못 올리고 노란색 정도니까 좀 올리고 파란색 감선 튀어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광전효과에서 나오는 몇 가지 그래프입니다. 광전효과에서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X축이 프리퀀시 진동수 축으로 주겠습니다. Y축은 광전자의 EK 운동 에너지인데요. 이때 엄밀히 말하면 맥스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이름을 써요. 즉 내가 10 일렉트론 볼트의 빛 에너지를 주었을 때 빛을 주어줬을 때 전자 튀어나올 때 이 함수가 7 일렉트론 볼트면 모든 전자가 3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고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놈들은 1, 어떤 놈들은 2, 어떤 놈들은 3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가요. 최대로 가지고 있는 게 3 일렉트론 볼트여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게 한계 증명수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 운동 에너지는 타 F- 이함수 y 꼴 AX- B라는 이게 바로 Y절편에 해당하는 게 이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함수가 크다는 것은 전자떼기가 그만큼 어려워 또는 금속에서 전자떼기가 어려워 또는 이제 뭐랄까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했다시피 전자 잘 안 해요. 산화가 잘 안 돼. 뭐 그런 내용으로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이함수, 새로운 그래서 금속마다 서로 다른 이함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다가 빛을 쥐어줬습니다. 이게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자고요. 금속의 이함수가 금속이 전자를 구속하는 이 이함수가 만약 7 일렉트론 볼트였다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개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3일렉트론볼트. 가장 큰 에너지 가진 한 놈이 3일렉트론볼트인 거예요. 모든 놈들이 다 3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튀어나온 전자가 빛에 의한 광전자랬는데요. 이 광전자를 이렇게 한번 모아볼게요. 광전자가 와서 한 바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전류값이 이럴 겁니다. 비전류계가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나요? 빛을 쪼여주고 광전자가 튀어나갔고 광전자가 한 사이클 돌아서 또 튀어나가고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서 전류계 눈금이 광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다 내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니다. 만약 이 전압을 건전지 이 전압을 1V를 걸면 1일렉트론볼트보다 작은 에너지 가진 놈들은 가다가 백 돌아옵니다. 이 전자들이 백 돌아옵니다. 광전류 값이 줄어듭니다. 만약 이 전압을 2V를 걸었어요. 이만큼의 전자들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3V를 걸면 모든 전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광전류 눈금이 제로가 되버립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걸어주는 전압을 우리는 정지전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지전압 3V를 걸었다는 것은 촥 돌다가 저 광전류 눈금이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최대 운동에너지 가진 놈이 3일렉트론볼트를 가진 전자가 최대 운동에너지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되겠나? 그래서 이 정지전압을 X축에 대해서 정지전압을 겁니다. Y축은 이 광전류의 세기를 걸어보는 거죠. 내가 정지전압을 3V를 걸었을 때 광전류 눈금이 제로가 되었다. 마이너스 3 쓰겠다고요. 요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3V보다 더 큰 전압이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이래서 3V보다 더 큰 전압을 그러면 광전류가 안 흐르거든 이라는 그림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면 광전류의 세기는 했는데 어차피 광전류는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되는 거잖아. 광전류의 세기는 어디 비례한다? 광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겠고 광자 하나당 광전자 한 개가 되면 되니까 결국엔 빛의 세기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비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서 2번 광전류가 많이 흘렀다는 것은 빛을 좀 더 세게 주었는데요 하는 거죠. 대신 정지전압에 안 받겠다는 것은 빛의 파장, 빛의 진동수를 바꾼 적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자주 나왔고 참고로 광전효과는 여러분들이 대학 과거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2학기 파트에서 광전효과 이거 1학년 2학기 파트에서 광전효과를 내신 시험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림들 예전에는 나왔지만 지금은 빠져있는 이런 그림들도 소개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지전압이 좀 더 커졌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지전압이 좀 더 커지네요. 여기 내가 색깔 쓰라는 이유 알겠어요? 까만 거에다가 계속 까만 거 쓰면 어렵잖아요. 얘는 정지전압이 커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V를 걸어야 되는데 정지전압이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경고의 정지압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잖아.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3일렉트론볼트였으니까 3볼트를 걸었으면 됐는데 이제 5볼트를 걸어야 된대요. 정지압이 커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맥스 값은 하F-2람수잖아요. 그래서 정지압이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진동수가 커지건 또는 이람수가 작아지는 거죠. 이람수가 작아지면 예를 들어서 7일렉트론볼트 금속 말고 5일렉트론볼트짜리 금속이었다면 5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 가지고 튀어나가겠죠. 최대가. 아니면 12일렉트론볼트의 비례 에너지를 주면 7 제외하고 5일렉트론볼트 나간다는 뜻입니다. 정지압이 커진 이유는 진동수가 더 큰 빛을 주거나 진동수가 더 크거나 또는 이람수가 더 작거나. 알겠습니까? 광전류의 세기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 정지압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비례할 것이겠고 진동수를 더 큰 빛을 주거나 아니면 이람수가 좀 더 작은 금속으로 대체했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자, 4번은 이렇게 쓸게요. 이건 뭐지? 광전류가 하나도 안 흐른데 전압이 나버리고 가네. 뭐 뜻일까? 한개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주었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뜻이 알겠어요? 한개 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의 빛을 주니까 광교가 아예 안 일어난 빛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요 프리퀀시는 한개 진동수보다 작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이람수는 한개 진동수 또는 람다 제로 한개 파장 또는 벡터 제로 한개 진동수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죠. 자, 빛의 파동성은 간섭과 회전을 했습니다. 빛의 입자성은 아까 봤던 광전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나 더 콤프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콤프턴 효과. 여러분들 빛이 굴절될 때 진동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빛이 굴절됩니다. 진동수 안 바뀝니다. 회절 간섭이 일으킨다 하더라도 진동수가 바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파장이 짧은 액선을 이렇게 한번 줬어요. 누구한테? 가만히 정지했던 전자한테요. 그랬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산란된 전자에 부딪혔던 이 액선의 파장이 굉장히 길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파장이 길어졌다는 것은 진동수가 작아진 거예요. 이건 마치 방공 따닥 해서 나가는 것들처럼 마치 X선이라는 입자, X선이라는 광자, 입자가 전자에 부딪혀서 전자 튕겨나가고 X선 산란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때
당공 부딪혔을 때 튀어나가는 당공의 속력은 당연히 처음 당공의 속력보다 느리죠. 운동량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마치 운동량을 나눠 가지는 입장의 충돌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게 동태 효과예요. 들어왔던 진동수보단 튀겨나가는 진동수가 작아진 케이스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파장이 또는 진동수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컴퓨터 효과입니다. 입자성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공이 부딪히는 입자 간의 충돌처럼 설명될 수 있는 빛의 입자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경우에는 파동, 입자로 어떤 경우에는 파동으로 설명해야 되겠다는 빛의 이중성이 소개되는 거죠. 빛이 이중성을 가지게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물질파를 이제 의심하게 되고, 실제로 좀 이따가 물질파라 불러주는 두보로이 파장의 가지는 물질파 전자 정도가 되면은 파동성을 가지고, 그래서 전자끼리 서로 간섭이라든지 회전을 하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 할 때 나오도록 할게요. 광주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시험 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10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0월에 19번 연력학 같은 문제네요. 일단 연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한번 소개할게요. 연력학 제1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력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Q, 요거는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 또 내가 기체한테 가해준 에너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죠? 많이 피곤합니까? 왜 그리 엎어져 있어? Q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 플러스 기체가 한 일, 이렇게 됩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로 한 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아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잖아요. 이제 아마 생명과학 쪽에도 많이 공부해봤겠지만, 내가 3,000칼로리 밥을 먹었어요. 3,000 먹고 3,000만큼 일을 했네. 그럼 나는 살찔 거 없죠. 3,000칼로리 먹고 1,000칼로리만 일을 했어요. 그럼 2,000칼로리 살찔 거잖아. 이랬어? 3,000칼로리 먹었는데 하나도 일을 안 했어. 3,000 뒤룩뒤룩 했죠. 먹은 것도 없는데 3,000만큼 일을 했어요. 살 빠질 것 같아요. 이 케이스를 보일 법칙에 연결합니다.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 다시 말하면 등온인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보일 법칙이 뭡니까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높이니까 부피가 감소하던데요 라는 게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일 법칙, 온도가 일정한 등온 상태에서 아무래도 팽창시키는 게 설명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 이렇게 쓰겠어요.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면 온도에 필요합니다. 워크,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부피의 변화량 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일, 온도가 일정하대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체에 내가 열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이 그 넣어준 열 에너지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보일 법칙입니다.
3,000 먹었는데 3,000칼로리만큼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살찔 거 없거든 하는 게 이게 볼 법칙입니다. 샤르 법칙을 소개한대요. 샤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 앞 상태에서 팽창을 한번 시켜볼까 싶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올리니까 부피가 증가해요 하는 게 샤르 법칙입니다. 온도를 올렸다고요? 내부에너지 증가량이 있어요. 기체가 부피가 늘어났어요? 팽창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먹은 열에너지가 내부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또한 기체가 외부로 팽창하도록 시켰던 이 과정이 샤르 법칙이 됩니다. 등적, 적은 부피를 뜻한 말입니다. 등적,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가열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부피가 일정하다는 것은 기체가 외부를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넣어준 열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나오고 있다는 거죠. 3,000 먹고 한 일 하나도 없으니까 3,000 그대로 살쪄라고 하는 것이 등적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열, 열출이 없는 상태, 단열 상태에서 기체가 팽창을 보자고요. 단열 팽창 아마 우리가 구름 만드는 과정에서 꽤 많이 공부해봤던 내용일 텐데요. 기체가 팽창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주변에 압력이 나니까 기체가 팽창합니다.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는데 열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는 거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겁니다. 먹은 것 없이 3,000만큼 일을 하게 되면 3,000 살 빠져 하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연력법칙, 일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패턴 먼저 정리해 주시죠. 조금 있다가 19번의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낚시를 또 그렇게 정교하게 하려고 했냐? 19번 그림 가하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이상기체에 열 공급 장치를 위해서 열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상기체의 양은 서로 같습니다. 실린더,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고요. 다 단열이고요. 피스톤은 가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이라는 뜻은 가 그림은 등적의 상태가 되겠죠. 이게 안 움직여요. 반면 나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안쪽 바깥쪽의 압력이 서로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 압의 공격입니다. 지금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바깥쪽이 일기압이면 이 안쪽도 일기압이라는 거죠. 나중에 팽창돼도 바깥쪽 일기압, 안쪽도 일기압 그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등 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가 등적으로 열에너지를 가해 주었습니다. 가해 준 열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 나에서는 열에너지를 가해 주었는데요. 등압하면서 팽창을 했어요.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어요. 나에서는 이 과정을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가에서는 기체 압력이 증가합니까? 했어요. 예, 열에너지를 가하면서 분자 운동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분자 운동에너지가 커지겠죠.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나중에 화학 2를 공부하게 되면 PV 꼴 nRT라 불러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보게 되는데요. 부피가 일정하죠. 기체 상태, 분자 기수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압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하는 말입니다. 나에서는 등압하면서 온도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다가 아니라 기체 온도는 높아졌습니다.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가온화에서 열 공급장치가 기체 공급과 열량이 서로 같다랬습니다. 같은 열의 질을 공급했다면 내부의 질 증가, 이건 100% 내부의 증가로만 같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여기 500 그대로 나가요. 그럼 여기는 500이라는 에너지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증가약 한 300에다가 기체가 외부로 한 200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의 증가량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쪽 내부의 증가량이 정확히 더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외교 와서 졸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2013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6월, 9월 그리고 수능은 학년도 붙이는 이름이 뭐라고? 다음에 대학교 1학년 되는 학년도 붙이는 거예요. 2013년도 실시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풀었다 손. 좋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몇 번 해볼까요? 5번. 네.